낙선운동입니다. 2021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 삶이 행복하려면 능력 있고 청렴하며 책임감 있는 올바른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 국민의 책임도 큽니다. 그러기에 좋은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선거혁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뭉쳤습니다. 우리는 4.15 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를 결성하고 공군학사 구국동지회 공정사회 국민감시단 국권포로송환위원회 나라지키기 고교회답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회 모임 대한민국 수호 불교도 총연합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당 바른사회 시민회의 당 대한민국 세력 축출위원회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의정 감시단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민주시민연대 자유시민정치회의 자유연대 정군 구국동지연합회 KBS 시청역거운동본부 등 애국단체들이 지금 현재 결성되어 있고요. 속속들이 가입을 희망하는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어떤 인재를 뽑아야 할까요? 인재를 뽑는 기준을 정하기에 앞서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직무를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46조 1항에는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2항에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3항 국회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다음 국회법 제24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을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다음 국회법 25조 품위유지의 의무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헌법과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의 직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4.15 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에서는 낙천 대상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논의와 검토 끝에 5개 분야를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5개 분야로 선정된 것은 첫째,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자는 국회의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낙선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자유시장 경제를 파괴하는 자. 그 다음 세 번째, 국가 안보를 파괴하는 자. 그 다음 네 번째,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국격을 무너뜨리는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로는 국익을 해친 자. 이렇게 5 분야를 크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5개 분야에 해당하는 선정 기준을 총 50개를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선정을 해서 그 중에 5개 분야의 20개 항목으로 우리 압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개 기준안에 대해서 참여단체의 의견을 거의 난상 토론을 벌여서 시합을 해서 거기에 제시된 의견과 또 추가 의견을 반영하여 총 8개 항목의 선정 기준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13일, 지난 13일부터 그제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8개 항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선정된 8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자.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로 하자고 하는 주장하는 자. 두 번째,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무시하거나 상권 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자. 세 번째, 전향하지 않은 주사파 또는 혁명적 사회주의자. 네 번째,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무시하거나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반시장주의자. 예를 들어 토지 국유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자. 다섯 번째,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거나 9.19 남북 군사합의를 주도하는 자. 여섯 번째, 부정부패한 자, 병력과 납세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는 자, 사회정의와 공정을 해치는 자. 다음 일곱 번째로 거짓과 위선, 동성애 찬성, 그리고 미투 등을 저지른 파렴치한 자. 다음 마지막 여덟 번째 기준으로 중대한 국가이익을 훼손하는 자. 예를 들어 탈원전 찬성, 사드 배치 반대, 4대 강보 해체 찬성, 북한 인권 외면,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FTA 체결 반대 등을 주장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선 기준, 선정 기준 8개 항목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도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아마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 결과를 말씀드리면 1월 29일 사전 협의를 거쳐서 낙천 운동을 위한 연대를 결의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 6월 6일 선정 기준안 5개 분야 20개 항목을 마련했습니다. 6월 13일 선정 기준안 토론과 8개 선정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한 결과 2월 19일까지 각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카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상자 사례 선정과 사례 수집과 정리를 하였고 오늘에 이르러 4.15 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 발대식과 토론회 그리고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니까 그동안은 새삼스럽게 굉장히 치열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결과도 좋을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4.15 총선연대 대표이신 김석우 대표님의 4.15 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 활동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대국민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그 발표한 것처럼 1월 29일부터 시작해서 3주일을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시민단체들이 봉사정신 그리고 집단적 지성을 모아가지고 오늘 선거혁명 국민연대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취지와 목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큰 변혁의 갈림길을 맞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를 지키면서 건국의 정통성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계승 발전하여 선진국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자유를 희생시키면서 전체주의 북한과 손을 잡고 사회주의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갈 것인가의 결정적
국면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전자가 선거의 역사를 만든 것이라면 후자는 망국의 역사를 천추의 후세에 남기는 회한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4.15 총선은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는 날입니다. 헌법에서 부여한 국민의 신성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부국 강병과 국민민복을 만드는 민의의 전당을 새롭게 세우는 날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꽃은 바로 중국과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선거와 국민 투표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4.15 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마땅히 물러나야 될 위정자들을 선별함과 아울러서 제21대 국회에 발도 붙여서는 안 되는 몹쓸 정치 후보자들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심을 제대로 읽고 두려워하며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신성한 입법 의무를 성실히 펼칠 수 있는 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4.15 총선연대 선언문에 우리의 뜻과 명분을 담았습니다. 4.15 총선연대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자들을 여야 구분 없이 국민의 명령으로 낙천 및 낙선운동을 펼쳐 나아갈 것입니다. 사익과 당략을 앞세워 국익을 훼손하고 국격과 품위를 실추시킨 자들을 더 이상 국회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응징해 나아갈 것입니다. 사익보다는 국익과 공익을 앞세우는 자, 늘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자, 바르고 정직하며 균형과 조화라는 치국의 도를 펼칠 수 있는 자, 민심을 근본으로 여기고 끊임없는 개혁과 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자, 나라의 발전과 자유통일을 위해서 미래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자들이 제21대 국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책국회, 민생국회, 가치국회, 비전국회로 거듭 나야 합니다. 4.15 총선연대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러한 선거혁명의 꿈과 희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4.15 총선연대 김서구 대표님의 대국민 발표였습니다. 다음은 두 젊은 연구원들이 총선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김민혜 청년대학생 연합대표와 이유진 자유연대 청년대표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 일어서서 총선 선언문 취지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언을 위해 모두 오른손을 가슴 높이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4.15 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 선언문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날이다. 이번 선거는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이를 더욱 대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과 헌법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실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헌법 제7조 1항과
제46조 그리고 국회법 제2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의무, 혁명 의무,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의무, 지위 남용 금지 의무, 그리고 품위 유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4.15 총선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신성한 의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책임있는 의무임을 우리는 명심한다. 국회의원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 자들을 지금이라도 지체 없이 스스로 물러날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이에 4.15 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라는 시대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들을 대상으로 낙천 및 낙선 운동을 온 힘을 다해 펼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하나, 자유민주주의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자들은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파괴하는 자로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하나, 헌법 정신을 파괴하고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유린하며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하나,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무시하거나 토지 국유제 도입 등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반시장주의자들과 사회주의적 경제 질서를 주장하는 자들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하나, 간첩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자 또는 반국가 단체,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을 받은 단체에서 활동한 자로서 위전형 주사파 및 혁명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거나 인정받은 자들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하나,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남북연방제를 주장하거나 9.19 남북군사 합의를 주도한 자들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하나, 탈원전 찬성, 사드 배치 반대, 북한 인권 외면, 4대강 보호 해체,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FTA 체결 반대 등 중대한 국가 이익을 훼손한 자들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하나, 부정부패한 자, 병역과 납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 거짓과 위선, 동성애 찬성, 미투 등 파렴치한 행위로 사회 정의와 공정을 해친 자들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2020년 2월 21일 청년대학생연합 공동대표 김인혜, 자유연대 청년대표 이은진. 대선 바로세우기라는 큰 주제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이념을 발제해 주실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 총장님을 소개합니다. 그 옆에 계십니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김태훈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그 옆에 끝에 계십니다. 종북 세력 그들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실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제2주제 국가안보 바로 세우기라는 큰 주제입니다. 그 주제로 외교 안보의 가치와 기준에 관해서 발표해 주실 이용준 전 외교부 국회담당 대사님을 소개합니다. 그 옆에 계십니다. 국방안보의 가치와 기준에 관해서 발제를 하실 고성균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큰 주제 세 번째입니다. 경제 및 역사 바로 세우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와 이념에 관해서 발제를 해주실 조동근 명지대학교 명예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제일 왼쪽에 계신 분입니다. 올바른 역사와 올바른 교육에 관한 우리 낙천 낙선 운동의 대상자 기준에
관련해서 발제를 해주실 강규형 명지대학교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발제를 여러분이 하시다 보니까 사실 사회자로서는 시간 조절이 조금 애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 우선 발제하실 분들은 각자 한 10분 정도 예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서두에 저희들이 이런 토론회를 좀 광범위하게 갖게 된 이유는 이번 총선이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 체제,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체제, 다시 말해서 우리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대한 선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총선이라는 것이 바로 국민의 심부름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심부름꾼을 뽑는 거다. 따라서 그 주인은 국민이고 우리 헌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권자가 국민입니다. 따라서 낙선 운동은 다른 말로는 국민 주권 운동이고 유권자 행동 운동입니다. 불과 2달도 안 남았는데 공천을 하느니 경선을 하느니 하면서 아직도 깜깜이 정보 속에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청와대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60여 명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깜깜이 정보 속에서 유권자 정보 제공 운동을 저희들은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올바른 심부름꾼을 뽑는 운동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는 이 운동을 승화해서 저희들은 부정선거 감시운동까지 나아가서 부정선거에 관련된 고소 고발운동까지 겸함으로 해서 그 자격이 없는 자들이 국회에 설사 운이 좋아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당선 무효를 시키고 끝까지 추적해서 쫓아내는데 앞장설까 합니다. 다행히 며칠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중국발 폐렴, 우한 폐렴이 이제는 다 종식되었다고, 끝났다고 큰 소리 치던 어떤 분이 그 말씀을 마치자 말자 하루에 100명, 50명씩 터지면서 역시 우리나라가 중국 빼고 세계 1등을 또 하나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엄혹한 상황 속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구나 우리 언론에서도 2000년대 처음 좌파 중심으로 된 낙천 낙선 운동 그 열기 못지않게 우리 새로운 총선 2020 총선 낙천 낙선 운동을 우리 언론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서두가 길었습니다. 먼저 발제 순서에 따라서 국가 정체성 바로 세우기에 관해서 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임받은 김주성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에서 자유를 빼면 비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는 것은 저들이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용어 혼란 전술의 좌파의 가장 대표적인 전술, 용어 혼란 전술입니다. 서구에서는 민주주의라고 하면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칩니다. 특히나 1989년 체제 경쟁이 끝난 이후에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자유민주주의도 민주주의라고 쓰는데 왜 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쁘냐는 말을 합니다. 이들은 이 말로, 서구에서 쓰이는 이 말로 우리의 자유감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되어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현대 정치체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로도 부르고 민주공화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민주주의라는 말로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서 자유도 빼고 공화주의도 빼고 민주주의, 국민의 뜻만 갖고 선동을 해서 이 체제를 움직여 나가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뜻만 갖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무너뜨리는 이 부분을 이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서구에서도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꼭 반드시 자유민주라고 써야 되느냐라는 그 상식적인 말로 우리를 혼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란 뭐겠습니까? 자유란 뭐겠습니까? 이 자유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자유주의에서 나온 자유인데 민주주의는 아테네 사람들 민주주의에 대한 자유가 없었겠습니까? 이들도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자유는 뭐겠습니까? 이들은 반드시 자유인이어야 했습니다. 계급사회였습니다. 노예가 있었습니다. 민요에 들어가려면 자격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당시에 5만 명, 30만의 아테네 인구 중에 민요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5만에 불과했습니다. 남자들이었고 가장이었고 자유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만이 그 민주주의였습니다. 지금 이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고 있는 북한을 보십시오. 저 중국을 보십시오. 정치적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그 프롤레타리아와 우호 계급들입니다. 어찌 보면 민주주의는 계급주의입니다. 이것을 깨기 위한 것이 자유주의였습니다. 자유주의의 자유는 모든 사람들한테 있는 것. 반드시 자유인이나 국가에서 준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선언된 것이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뺀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국민의 이 자유권을 뺏고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전체주의로 되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고, 따라서 우리들은 이들을 가려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헌법 정신의 중요한 부분에서 이 국가의 경리를 안 한다든가 국회 경리를 안 한다든가 역할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불안해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유재산 저도와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자유가 이 자유인의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노예가 되지 않을 자유입니다. 17세기 자유주의가 나오면서 우리들이 선언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에 나의 소유권은 내가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노예들은 자기 몸이나 자기 생명의 자유를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주인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를 소유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갖고 계약을 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중심으로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거고 재산이 내 거라는 겁니다. 존 로크는 얘기했습니다. 자유와 생명과 토지 자산은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재산이란 말은 뭐냐면 영어로 프로퍼티인데 그건 누구에게나 적절하게 자기 것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노동은 내 거고 내 생명은 내 거라는 거죠. 내 자유도 내 거라는 겁니다. 이게 다 재산이라는 프로퍼티라는 말로다가 얘기됐습니다. 이게 언제 그려졌냐면 존스한테 미래 와서 그려졌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론의 대가이면서도 불구하고 자유론 속의 소유권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으로 가서 존 롤스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내추럴 탤런트는 자기가 다 누리는 것은 자의적이라고 해서 자기 거를 인정을 안 합니다. 이 정도로 자유주의가 이 사회주의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들어와 가지고 이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그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에 공화 중의 헌법 정신입니다. 헌법주의, 법치주의와 상권분립인데 이들은 공수처를 설치해 가지고 상권분립과 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이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민주주의, 공화주의에서 공화주의는 국가의 권력은 국민의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레스푸블리카라는 것은 국민의 것이라는 겁니다. 국가라는 것은. 그런데 권력을 국민의 것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유화되기 쉽고 부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행사되기 쉽습니다. 이 민주주의, 그것은 인치제도의 기초인데 민주주의를 떠들면 누구 것이겠습니까? 민주주의는 국민의 것입니다. 국가의 국민의 것이라고 하는데 국민이 행사를 하는데 권력의 국민으로 가지 않습니다. 정책 결정을 하면 다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수를 점유하고 그게 영원히 되면 계급지배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국민의
권력을 국민한테 돌려주려면 권력을 분리해야 되고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해야 권력이 국민을 위해서 행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미스하고 국민이 지배하면 이 국민의 그 권력은 국민을 위한 것이 될 거라고 오도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수결을 하면 다수가 지배할 수 있고 다수를 점한 계급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거를 만장일치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장일치로 바꾸게 되면 독재자가 수첩을 들면 모두 다 들고 있습니다. 만장일치는 전체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만 우리가 저기라고 공화주의를 우리들이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의 권력은 일정한 사람들 사유화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김태형 변호사님께서 다 법치주의 말씀하시겠지만 이러한 우리의 깊은 이해를 갖고 우리들이 정치 운영을 해야 되고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얘기가 길었습니다. 우리 김 총장님은 정치 철학에 아주 대가 특히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로 요약하셨습니다. 한 3시간쯤은 강연을 하시면 좋았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핵심적으로는 애매모호한 중도라는 이유로 기회주의적인 처신은 이번 총선에서 확실히 버리고 우리 헌법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총선을 통해서 박천 학생운동을 기준으로 삼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마이크는 김태형 변호사님. 네, 김태형 변호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가 뭐냐? 그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다르죠.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허용하는 이게 자유주의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공산당, 일당 독재, 거기에 맞지 않는 건 투도 할 수가 없고 외보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다양성을 배제하는 창의라는 게 있을 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저 무한폐리를 이렇게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유주의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배한다. 국민이 스스로 국민이 지배하는 게 민주주의다. 그런 것이죠. 우리 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면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별의별 비언정 민주주의가 많은데 그걸 막기 위해서 자유주의라는 큰 개인주의, 자유와 창의를 우리가 반드시 이제 세워내야 된다. 그런 것이고 무슨 헌법재판소에서 2001년도에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다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 룰 오브 러인데 이것은 영국에서 이미 오래전 800년 전부터 이제 나왔던 것이고 이것이 지금 이제 20세기, 21세기에서 지금 꽃을 피우고 1년 찰나에 위기에 이제 봉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언론의 자유가 이제 훼손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법권의 독립이 이제 법치주의의 최고의 보루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사법부가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위험해져가지고 형해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13일 재작년이죠.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굉장히 경사스러운 날인데 그 자리에 문 대통령이 나타나고 김영수 대법원장을 딱 앉혀놓고 말이지 휴일실베스 사법농단이고 제도하라. 나 이렇게 치욕적인 거를 말이죠. 사법부 독립 70주년에 와서 대통령이 대법원장 앞에 놓고 휴일실이니까 대법원장한테 공명을 딱 참 정말 사법부가 파괴하고 이렇게 파괴되는가 이 판사들이 저러고 저렇게 앉아있는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대법원장을 또 구속을 하고 옛날에 사법 파괴가 인치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 판사들이 잘못했어요. 솔직히 너무 낮은 겁니다. 그거는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을 하고 대법관 재판에 들어가는데 판사들이 못 줘요. 우리 탄핵하라고 그러고 판사들이. 대한민국이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미 대한민국이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 사법부를 판사를 100여 명을 불러가지고 먼지털식으로 검찰청에 가서 하나씩 조사하니까 정신이 다 쑥 빠져. 여기서 무슨 내 사법부 문제일까? 이 게임이 대한민국은 사법부는 망한 것이고 대한민국은 망했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검찰청법에 보면 원래 법무장관만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항을 지시할 수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하는 거예요. 몇 단계 뛰어가지고. 이게 막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방산비리 척결해라. 그것도 무죄 나왔어요. 박찬주 육군대장 이거 조사해라. 무효는 무죄. 강원랜드 이것도 해라 말이지. 또 수사가 되지. 2년 반 동안 해서 다 무죄가. 또 특별수사는 꿈이라고 하고요. 기업용 물건 또 들들 볶아가지고 다 무죄 나왔어요. 또 탱크 몰고 나왔습니다. 다 무죄 나왔어요. 그리고 김학의 차관에 뭐 무슨 장자연 사건, 언인성 사건, 우리 대통령이 법무장관 대통령이 다 지시를 하는 거예요. 검사. 다 무죄가 나왔어요. 실정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검찰 공익과 검찰의 중립성. 게다가 지금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좀 특정성. 국제법, 이용훈 대법원장만 해도 다 해체했어요. 이 사람은 김영수 이 사람은 자기가 국제법 국회의장 버젓이 있으면서 그대로 어저께도 헌법재판소 와서 패스트 재판 같은서 버젓이 9명 중에 4명이 처음 모습 없이 헛소리도 안 돼요. 이래 놓고서는 그게 사법부가 있어요. 게다가 참 이게 참 신경쓰는데 조국이라는 파렴치를 이걸 법무장관 법의 수장을 내는 법무장관 이건 정말 일반 이하 법률가 이전에 이하 중에 이하인 사람은 이렇게 파렴치한 위선에 이런 사람을 법무장관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능력을 게다가 또 1+4라고 또 근거도 없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거 저거 4+1인데 4+1이 아니라 1+4예요. 더불어민주당만 뭐 교수단 지금 나머지당은 이거 뭐 듣도 보도 못한 무슨 대한신당 뭐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또 중요해가지고 이미 우린 방법도 공성법입니다. 공수처법. 이 공수처법이면 좀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21세기에 이게 반이 반수. 아주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이런 법을 통과시키고 문재인 대통령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공수처 총장을 가지고 게다가 말이지 모처럼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용기를 내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지금 몇세 명 이제 법무부 장관도 추미애가 끝까지 또 공소장을 조례를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 이게 법무관 변호사 출신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변호사 출신이고 어떻게 이렇게 법무관하는 사람들이 한 번도 병행하지 못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 그렇죠. 게다가 전부 모두의 초유의 상태예요. 지난 1월 10일에 영장을 집행하는데 청와대가 거부를 했어요. 왜 이런 적이 있습니까? 이 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당연히 대통령 청와대가 거부하면 뭐 이런 무슨 법이죠?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 이 13명이 공개된 공소장에는 이건 문재인 대통령을 빼고 설명이 도저히 안 됩니다.
즉시로 수사를 착수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수사에 왜냐 이게 지금 헌법에 하면 애랑 외환해지를 제외하고는 그러나 그것은 소추가 안 된다는 것이지 수사는 됩니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헌법재판소 2017년 3월 14, 2010년 헌나이에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사에 하고 즉시 지난번에 안 된 영장을 집행해가지고 울산시장 선거비 문제 규명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지지를 반면 있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제일 꼭대기 핵심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낙천 낙선 운동을 기준으로도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 정신을 해치는 정치인들은 최소한 이번 국회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따른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국회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종북 세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기억을 환기하는 의미에서 저 사람이 종북이다, 종북 주사파다 이렇게 하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게 지난번에 그 미디어 팬의 여기 변희재 대표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한테 종북 주사파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가 그쪽 측에서 그 명예훼손을 걸었어요. 그래서 종북 논쟁이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2014년 12월 달에 대법원 전원 항의 재판에서 그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명예훼손은 아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도 그 위민 크로스 DMZ라고 미국에 있는 그 종북 단체가 있어요. 그 친구 제가 2011년에 그 사람들 저희 그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해서 그거 종북행위다라고 칼럼을 썼는데 그걸 가지고 저를 명예훼손을 걸었어요. 지금도 서울중앙지검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저 소송 내지 맡은 이인철 변호사님하고 잘 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종북 세력에 대해서 이게 법률적 용어는 아니고 정치 용어인데요. 대체로 한번 어떤 사람인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규정을 보면 대체로 이제 북한의 체제와 사상 이념 및 각종 대내외 정책을 추종하고 이를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북한 주체사상, 성군사상, 혁명적 수령관, 수령론입니다. 그 유일사상 체계를 신봉하고 북한의 각종 대내외 정책을 수용하며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과 외교관계에 있는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북한의 전체주의 세력 독재 정권의 이익을 실현하는 자들 이것이 이제 종북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이게 뭐 두 분의 김정 변호사님하고 박용환 교수는 잘 아시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4.15 총선을 앞두고 좀 중요하게 살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과거에 간첩죄 그리고 대부분에서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을 받은 단체에서 활동한 사람 국가보안법 위반자 이 사람들이 이제 4.15 총선에서 이번에 특히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 이제 과거에 이적단체나 주사파 단체 그리고 강력한 반단체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전향을 안 하고 뭐 대충 뭉개고 근데 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하겠다 이런 명시적인 그런 말도 없고 대충 뭉개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이번에 아주 중요한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한 국가가 폐망하면서 결정적인 것이 내부 요인, 거의 내부 요인이고 그중에서 내부 이점입니다. 종북 세력은 확실한 내부 이점이고 그런 점에서 어떤 내부 요인보다 더 위험한 사람, 이 사람들은 결정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친북 세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친북 세력은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통일되면은 북한 핵 그거 우리 건데 우리 민족 핵 것인데 이거 좋은 것 아니냐? 뭐 그렇게 핵을 그냥 놔두라고 이렇게 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북한 정권하고 북한 주민을 구별하지 못하고 막연한 민족적 동질감에 기초해서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의 노선과 정책을 수긍하고 호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어요. 왜냐면 북한에 많이 퍼줘야 된다. 퍼주다 보면은 뭐 북한 주민한테 이익이 없다.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근데 계속 공단이라든가 금강산관광 같은 문제 재개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국제규범상 지금 현재 유엔 제재하고 이거를 고려해 보면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과정에 진입하지 않았으면서도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야 된다.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법률적으로 종북 세력 같은 법률 위반자는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위반한 건 아닌데 이 사람들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들도 사실은 국회에 들어가서 곤란하다. 들어가서 안 된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일반 국민하고 달리 일반 국민들이야 뭐 퍼져도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국회의원 적어도 입법을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라면 첫째 북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한 관점을. 또 자유민주주의 기본적으로 아주 확고부당한 사람들. 그리고 북한 체제를 잘 알고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해결 방안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히 마땅하다. 왜냐하면 헌법 제4조에 보면은 국회의원은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통일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하에서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 친북 세력법 따라서 들어가서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료집에 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정리한 기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세속 독재 정권을 옹호하고 그들의 이익을 실현한 자, 예를 들면 북한 정권에 현금과 뇌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자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국가 이익에 반하여 북한 정권을 추적하고 이익을 제공한 자. 법률적으로 보면 이적죄나 예적죄에 해당되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북한에 먼저 북한 정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거나 이른바 내재적 접근을 주장하면서 북한 정권을 비판하지 않는 자. 과거에 NLPDR 운동을 했고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전향 주사파, 혁명적 사유자 등 이런 안 된다. 그다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세계 인권선언 1948년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인권선언 범주에서 수용하지 않는 자. 이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인권 문제는 인종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어떤 뭐 경제적 그런 잘 살고 못 사는 그런 격차나 이런 남녀 성별 이런 걸 다 떠나서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이야기 안 하고 북한 인권 실태를 비판 안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북한 인권법 제정을 반대한 자, 북한 인권재단 설립을 반대한 자,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방해한 자, 유엔 및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등의 북한 인권법 및 북한 인권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하는 자, 북한 인권 문제를 속칭 북한의 선개발 후 개선 논리로 궤변을 접하는 자, 이들도 낙천 낙선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안보 문제입니다만 반미 침묵 활동을 한 자, 그 다음에 북한 핵 보유를 비판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속칭 우리 민족끼리 협력을 주장하는 자, 그 다음 기타 남북한 교류협력 등 모든 남북 관계에서 북한 주민의 이익보다는
북한 정권의 이익을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을 북한 정권을 태기하고 북한 정권의 편에서는 이익이 되는 것, 이것은 안 된다. 이상 내가 기준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제2주제입니다. 국가안보 바로 세우기 하는 큰 주제 속에 외교 안보에 관한 낙천 운동 기준에 대해서 이용준 대사님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대사입니다. 앞에 세 분 토론자께서 주로 국내 정치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문제를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정체성 문제는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지 외교안보 정책은 국내 정치의 연장입니다. 따라서 국내 정치적인 정체성은 외교안보 정책에 불가피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이를 존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나 대한민국의 적들과 동일한 세계관, 역사관, 그리고 안보관을 공유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과 안보에 역행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범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대상자를 꼽아보면 대체로 한 6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동맹의 폐기,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반대, 한미일 안보협력 반대, 사드 배치 반대 등 주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적국을 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헌법과 국회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을 수호하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의지와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외교안보는 국가의 존립을 물론이고 국민의 생존과도 직결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NLL 폐기, 평화협정 체결, 고려연방 제공, 북한이 지난 수십 년간 대남 적화통일 책략 차원에서 주장해온 상투적인 주장들에 찬성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지난 50년간 토시 하나 안 변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러한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음모를 단호히 거부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및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려는 확고한 정치적 신념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우리가 가오를 저질러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유엔 제재 조치 등 대북한 압박 공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유엔 결의와 국제적 규범에 반하는 대규모 대북한 경제 지원과 협력 사업 실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대의 그리고 국제사회의 정의와 대의에 반해서 북한의 핵무장을 묵인 또는 비호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또한 북한의 핵무장과 폭정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이걸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의도와 정체성이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는 북한의 개혁 개방, 민주화 그리고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반대하고 국군 포로와 납북자 송환, 북한 망명자와 탈북자 보호 등을 위한 인도주의적 활동에 거부감을 표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반대하고 북한 정권의 폭정을 비호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을 수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섯째는 대중국 불정 정책과 주권 포기적인 산불 정책을 지지함으로써 대중국 예속화와 속방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사회주의 진영의 반미, 반자유주의, 반자유민주주의 책략에 동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대중국 불정 정책은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고 중국의 속방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대단히 큽니다.
또한 이러한 대전국 결정 정책은 한미 동맹을 악화시키고 또한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향후 통일에도 대단히 큰 장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전국 결정 정책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서 이런 일이 앞으로 지속되지 않도록 온 국민들이 관심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는 반일 민족주의를 국내 정치적 목적에 이용할 목적으로 반일 감정 가치와 한인 지소미아 폐기를 선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단지 반일 선동인뿐 아니라 한민 삼각 안보 협력을 파기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와해시키려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후보자 중에서 이 6가지 사례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정치적인 지향점과 의도 그리고 이념적 정체성이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국가적인 정체성과 합치되는지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엄중히 따져보고 검증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부여된 시간이 몇 분 남았습니다만 사회자님의 편의를 위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혹시 국가의 존립을 해치는 자들, 국익과 안보 이익에 해치는 자들은 국회에 들어가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기억할 만한 것은 요즘 중국 폐렴과 관련해서 대중국 굴종 외교를 하는 자들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최근 뉴스 보니까 광화문에 인파들이 모이는 것을 박원순이가 나서서 금지시키고 경찰력까지 동원한다고 합니다. 그거보다는 더 확실한 수가 있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인데 그 쉬운 방법은 내버려두고 우리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바로 이틀 전에 폐렴 사태가 끝났다고 축제까지 벌이던 자들의 입에서 이제는 광화문까지 두드려 막을 작정입니다. 이번 광화문 사태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또 관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고성균 육군 사관 학교장님께서 국방안보에 관해서 기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영준 전 북한 핵담당 대사님께서 외교와 안보 분야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중에서 이 국방 분야에 대해서 제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상기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2019년 10월 30일 날 자칭 남측 대통령이라 되는 문재인의 모친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조문단이 안 오고 조의문을 보냈죠. 그리고 이제 참 뭐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그걸 뭐 축하하는 것도 아니고 그날 북한이 미사일에 뭔가 이제 방사포라 그러면 큰 이제 포를 이제 발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옆에 있는 국회에서 국회 운영이 이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 정부가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이냐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했다는 것이라고 씩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날 이제 북한 도발이 이어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또 그 전날까지 총 12번의 북한의 미사일이나 방사포가 작년에만 발사가 됐어요. 어떻게 전쟁 위협이 제거됐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왜 이제 아포리아라는 말이 있는데 아포리아는 그리스어로 막다른 골목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을 우리가 아포리아라 그러는데 현재 우리 그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아포리아 상태다. 특히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국방에 오래 몸담고 있었던 제 입장에서는 진짜 아포리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경제나 사회는 무너지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국방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없어지면 그걸로 끝이죠. 이것을 지금 이제 그 소위 정권을 잡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것인지 인식을 하고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 국민의 이름으로서 대단히 궁금하기 일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우리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는 튼튼한 국방을 위하여 이번 총선에서 저를 포함한 우리 유권자들이 국방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주도했거나 주장했던 사람들을
잘 좀 걸러냈으면 좋겠다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9.19 남북 군사합의 체결을 주도했거나 동조한다.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기 위한 실천적 방안, 이것이 소위 이제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청와대의 평가였습니다. 그 평양 공동선언 이후에 1년 5개월이 지금 지났는데 전쟁이 끝났습니까 지금? 평화 번영을 위한 실천적 방안이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죠. 여전히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요란하고 오히려 자칭 남쪽 대통령 북한으로부터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급기야 남북 정상 간에 미국 정상 간에 대화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참혹한 상황이 된 것이죠. 9월 평양 공동선언 중에 특히 이제 9.19 남북 군사합의의 핵심은 상호 간의 적대 행위를 전면적으로 중단한다는 것이죠. 중단. 그래서 합의의 주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NLL 부근에 이제 평화수역 설치하는 것부터 뭐 휴전선상에 우리가 그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 각종 정찰기를 포함한 비행 금지 구역 설치하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일견 볼 때는 휴전 이후에 지속되어 온 남북의 군사적 대치 상태를 없애고 평화 번영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당연히.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는 최전방에 즉 적을 맞대고 있는데 우리의 군사 대비 태세를 약화시켜갖고 유사시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휴전선으로부터 수도가 우리가 훨씬 가까워요. 훨씬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도권 방어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대단히 많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즉 북한이 갖고 있는 재래식 전력이나 핵을 줄이는 거 없이 우리 대한민국만 일방적 절대적으로 불리한 합의를 함으로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무장해제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후에 국방부는 남북의 군사적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종 조치라고 하면서 전방에 있는 비무장지대에 있는 GP라고 불리는 감시초소도 파괴하고 또 남북 간의 공동 유해 발굴을 하겠다 그래갖고 비무장지대 안에 화산거리 고지 일대에 지뢰 제거를 하고 우리 장비 투입해갖고 남북 도로까지 연결을 했어요. 그런데 유해 발굴에 대해서 북한이 전혀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죠. 급기야는 우리 혼자 작년 4월부터 11월 말까지 해갖고 우리 쪽만 유해 발굴을 한 것이죠. 즉 9.19 그 남북 군사 합의가 우리 남측만 이행한 셈이기 때문에 남북이 함께 한다고 발표했던 평양 공동선언 이하 모든 것들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9.19 군사 합의를 지키지 않는 북한의 태도와 또 과거의 그들의 전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미뤄볼 때 9.19 남북 군사합의 실천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당시 결정과 조치들은 대단히 섣부른 것이었다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한국의 우리 그 스텔스 도입을 북한에서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하니까 북한 눈치 보느라고 그 귀한 F-35의 스텔스 전투기나 글로벌 호크 정찰기 전력화 행사도 작년 연말에 홍보를 하고 몰래 해놓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결국 이제 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는 가운데 남북이 체결한 9.19 남북 군사 합의는 언제라도 우리에게 불리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고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에 빠뜨리는 더 큰 위협을 만들 것이라는 것이 명약반항한 사실인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한미 동맹이 약합니다. 작년 10월 15일 날 전 그 한미연합 사령관이었던 브룩스 예비역 대장이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한 세미나에서 동맹에게는 동맹의 이익, 주권보다는 동맹의 이익이 좀 우선시되고 이를 위해서 동맹 각가가 필요하면 주권을 조금 내려놓는 이것을 근본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게는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정치적 결정으로 동맹 관계에서 주권이 다른 것보다가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리고 한다. 그러면서 이 브룩스 사령관이 한미 동맹은 굳건하지만 현재 막대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누가 가는 겁니까? 북한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북한이 한미 동맹을 무력화시키게 놔두면 안 되고 한미 양국은 주권과 공동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는 미국이
현재 그 한미 동맹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잘 알다시피 한미 동맹은 6.25 전쟁 와중에 미군 사망자가 총 한 5만여 명 이상이 희생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만들어졌고 휴전 이후에 북한의 야욕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잘 지켜왔고 또 뭡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이 경제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이 틀림이 없는 것이죠. 한미 동맹이 과거에는 이제 어떤 그 군사적 동맹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좀 그걸 벗어나가고 상당히 좀 포괄적으로 전략적으로 해갖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를 다 하는 아주 그 발전적 동맹으로 변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서 갖고 이 남북 화해 분위기에 휩싸여 갖고 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견해들이 많죠. 그러한 결과가 결국은 2.28 하노이 회담에서 그 미국 간의 회담이 결렬될지 모르고 우리는 뭐 열심히 TV 시청하고 박수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공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거쳐서 최근에 남북 간의 뭐 개별 관광하자는 문제도 미국에서는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좀 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이 동맹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전시 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입니다. 잘 알다시피 2014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작전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전환하도록 하자.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북한을 잘 막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2023년 뭐 그 이후에 가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구비하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갖고 뭐가 그렇게 급한지 스트레스를 줘서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략 이 정부 임기 내에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 서두르는 인상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간에서 이제 안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군 내부에서 평가해서 미군으로부터 작전 통제권을 전환받을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그러는데 외부에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누가 검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속도를 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덜커덕 너무 주권을 내서 갖고 우리가 군사력을 운영할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겨받았을 때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네 번째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해서 북한이 사실은 남한을 함부로 어떻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고 있는데 작년 11월 15일 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7명이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갖고 미국을 철수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단히 이제 그 위험스러운 발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드 배치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뭐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뭐 인순이 노래다 맞춰갖고 가발 쓰고 템버를 흔들면서 사드 전자파 때문에 뭐 우리 튀겨질 것 같아. 대단히 이참 엉터리 같은 이런 것을 했던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 자격도 없고 대단히 각성을 해야 되고 하물며 당시 이제 그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도 대구 경북의 21명의 의원들이 거기에 부안해동해갖고 최종적으로는 사드 배치를 동의를 했지만 처음에는 부안해동해서 반대를 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정신 차리고 지금 우여곡절 끝에 건설이 돼서 잘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결정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했는데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밑에 있었던 뭐 한명숙, 정동영 이런 사람들이 해가 바뀌니까 또 엉뚱한 소리하고 불필요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또 등장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우 힘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국회의원이나 정부 당국자들이 국방 분야에서 엉터리로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대략 이제 훑어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국가 이익을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해야 되는데 앞에 열거했던 그런 6가지의 언급이 됐던 사람들은 국가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일신 영달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다 그 사람들만의 책임이냐? 아니죠. 누가 뽑았습니까? 우리 유권자가 잘못 뽑은 것이죠. 유권자들 책임도 상당 부분 있다. 따라서 이번 4.15 총선에서는 우리 유권자들이 개호 각성을 해서 앞에서 언급됐던 이 자료집 47쪽에 나와 있는 이 6가지 국방 분야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낙천 및 박선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전체 GDP가 한 1,800조쯤 돼요. 1,800조 원. 만약에 1%를 우리 실력보다 성장하지 못한다 하면은 18조의 GDP가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 분배를 하면은 최소한 8조 이상 분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봉 4천만 원으로 하면은 20만 명 일자리가 1년간 없어진 겁니다. 명쾌하시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정부의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헐버는 거죠. 그게 이제 정부의 큰 잘못이고요. 그럼 또 하나, 역사의 기록인데 분명히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이제 뭐 토요일 날 집회가 있을 텐데,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 뭐 집회를 못하게 했죠. 그러면은 자유시장, 자유민주주의 경제에서 이게 뭐 계엄령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실내에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내에서. 만 실내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실외에서 하는데, 그걸 갖다가 금지시킨다? 저는 박원순 시장이 계엄사령관인가 착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걸 조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해보면요. 나중에 역사 기록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옆에 존경하는 우리 저기 그 고장군님이시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한 대로, 뭐 미사일 쏘고 나서 무슨 제일 잘한 게 북한하고 뭐 전쟁을, 어록에 남겨놓았어요. 당신 도대체 국가 욕을 받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네? 미안한 얘기지만 그 정도 수준의 그런 수준. 그래서 제가 1분 정도만 하고 이제 시간을 좀 양보를 하겠는데요. 제일 앞에 있는 거 하나만 보세요. 제가 좀 동의를 못하는 게 뭐냐면은 평화 경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근데 평화 경제니까 누구나 알다시피 정치 울타리거든요. 울타리를 잘 쳐야만 그 안에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경제 울타리이기 때문에 평화가 경제다. 이게 틀린 명제예요.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낭만적 통일 지상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국회의원들 자격이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죠? 네, 일단 또 하나 뭐냐면요. 쾌로그 선언.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선서를 할 때 보면요. 대통령 선서할 때 헌법 앞에, 그죠?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헌법 사조가 뭐냐면요. 여기 다 아시겠지만 평화가 그게 아니죠. 통일을 제약하는 거 맞아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요. 이걸 갖다가 2017년 5월 10일에 당선되고 나서 그 해 7월에 가서 7월 6일에 가서 캐리고 가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평화다.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완전히 뭐냐면 헌법 사실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다시피 평화가 정착되면은 언젠가 남북 간의 협의에서 통일이 되는 이게 말이 됩니까? 평화가 어떻게 정착되죠? 내가 남자라면 여자라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자라면 애를 낳을 텐데 똑같은 얘기예요. 이걸 갖다 국가 원수가 얘기를 한다. 따라서 뭐냐면은 낭만적 통일 지상주의에 빠진 자는 국회를 들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2학년이니까 한 페이지 더 봐주세요. 51페이지를 안에 보면 2018년도 개헌특별자문위원회라는 임의 기구를 통해서 개헌론에 참여한 국민의 대표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런 임의 기구를 통해서 어떤 국가의 정책, 국책을 갖다 결정하는 우리가 지금 여기 헌법특별자문위원회에다 이거 해달라고 요청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도대체. 여기에 관련된 사람 아무도 국회의원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제가 이렇게 박스를 쳐갖고요. 3번, 4번에서 11 쭉 해서 10 했는데 에필로그만 좀 봐주세요. 50페이지에 에필로그. 문재인 정부는 경제 실패했죠. 제가 근거가 뭡니까? 저성장, 그 다음 고용 참사, 그리고 기업 투자 부진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항상 현상에는 본질이 있어요. 문재인 정권에는요. 근원적으로 오르겠습니다. 그들의 뭐는 개인 자유 시장 컨셉이 없어요. 그 자리를 공동체 평등 통제 계획에 채웠으니 경제가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없는 거죠. 따라서 전체주의적 국가 대입주의에 의해서 이 경제 폭망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보면 우리가 달러 표시했을 때 국민 소득이 달러 표시예요. 2018년도보다 2019년 줄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문재인 정부는 뭡니까? 부모보다 못 사는 첫 자식 세대를 연 희곡의 정권인
될 거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미제스가 한 얘기입니다. 미제스가 자유주의하고 전체주의 투쟁에서 궁극적인 결말은 무기가 아닌 사상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무기가 아닌 사상만이 궁극적으로 저울이 기우는 방향을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15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국가의 명운을 가는 체제 전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으로 제가 뭐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48년 체제에 대한 부정. 이거는 너무나 심해요. 지금 집권 세력은 여기 거의 그 생명을 걸고 있는데, 이렇게 그 48년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두 번째,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 헌법정부입니다. 유엔 승인 한반도 유일 헌법정부인데 이걸 아니라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교과서까지 이것을 그 강제로 집어넣게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사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북한 체제를 옹호하려는 친북 좌파 세력과 국사학계의 그동안의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 맺어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48년 유엔 총회에 관한 얘기를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세 번째, 6.25 남침을 부정하는 사람들 역시 자격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추미애 장관도 뭐 6.25가 뭐 우연치 않게 발생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를 않나. 교과서에도 그런 식으로 서술하는 게 유행이었죠. 그런데 6.25 전쟁은 우발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박헌영의 치밀한 논의와 계획 후에 결행된 사건임이 이미 구소련의 문서들과 중국의 공개 문서로 명백한 사실이 됐는데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거나 남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발적 사건이라고 보도하는 사람들은 국회에서 추방이 돼야 됩니다. 네 번째, 경제발전은 이제 조동근 교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주 짧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공산주의 경제나 명령형 경제는 이미 실패했다는 것은 확실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NL 혁명론, 그러니까 민족 해방 혁명론이라고 하는 낡은 틀로 한국 경제의 성취를 부정하는 사람들, 여기 제가 주의라고 했지만 박현채, 리영희, 신용복, 뭐 백낙청 이런 사람들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팩트를 무시한 경제성관을 가진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그냥 떠드세요. 국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5번 최근 역사에 관해서는 대표적인 것만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칼기 폭파 사건이 한국 정부의 조작이라고 믿는 자들 이거 자격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이번에 국회 선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실명으로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정희 전 통신당 대표의 남편이 심재환 민변 회장을 지내는 사람이 이거 완전히 사기라고 MBC, KBS 나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 안 와요. 나오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을 옹호하는 사람들, 정의기념사재단의 박모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서 깔짝깔짝거리니까 때려야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절대로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됩니다. NLL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거 뭐 박신부도 마찬가지지만 뭐 국사학계 언론의 이만열 교수, NLL이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 특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 또는 증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몇 분만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안 나오는 분들만 얘기를 하니까 선거법에는 안 걸리겠죠? 지금 강원지사 최문순 씨 과거 국회의원 당시에 이 사건이 터지니까 천안함에 북한이 했을 확률은 홀인원을
9번 한꺼번에 하는 확률과 같다라고 하는 망언을 했는데 아직도 강원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옥 교수, 북한이 했을 가능성은 0.0000001%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이회수라고 하는 소설가는 야, 내가 소설가지만 졌다. 이건 소설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거기다가 지금 저쪽 분들만은 아닙니다. 저쪽 분들은 상당수 많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니까 아예 제껴놓고 생각을 한다 그래도 왜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으로 나온다는 사람들 중에 과거에 이런 발언을 한 거를 뭉개고 있죠. 김모 교수 이것뿐만 아니라 NLL 또는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 분명히 부정적 발언을 하고 그것은 잊어주세요라고 한마디만 하면 이게 끝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권과 그 이외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종중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국회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이고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권과 여권 이중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낙천낙선을 해야 되지만 우리 쪽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한 사람 없나요? 김정은이가 변했으니까 이제 협력화도 된다고 하는 사람 국회의원 달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고 있다. 가뭄의 단비 같은 분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어저께 또 문의를 일으키면서 자기를 꼭 달라고 하는 거, 이거 일부러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지금 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뭄의 단비 같은 분이다라고 얘기한 그 기사를 지금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염치로 지금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지 우리 자신부터 좀 뒤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모 의원이고 여자입니다. 그 정도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지금 쫓아가지고 제가 다 얘기하지 못한 것은 제 발표문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권 인사들 중에 이런 사람들 떨어뜨려야 됩니다. 우리 쪽 야권 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에서 낙천이 돼야 되고 낙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선이 대상자 정리를 완전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것은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종북 좌파들을 다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게 결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요즘에 워낙 좌파들은 웬만하면 다 그냥 고소 고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은 이것이 고발 당할 일인지 아니면 고발을 안 당하고도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누구누구를 반드시 떨어뜨려야 됩니다 하고 그냥 피켓을 들고 다녀도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궁금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시간도 없으시겠지만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에 다시 이런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세미나를 다시 개최하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운동을 국민주권운동, 유권자 정보 제공운동 이런 차원에서 유권자들한테 정보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든 직접적으로 선관위하고 부딪히는 않으려고 하는데, 마침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낙선 운동의 대상자들을 일단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단은 발표할 계획입니다. 명단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일일이 피켓팅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부정선거 감시 활동의 일환으로서 그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고소고발이라든가 부정선거 현장을 증거 수집하고 사진을 찍어서 그 후보자들이, 이거 정식으로 말하기는 그러네요, 그 후보자들이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낙선 운동 일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소고발을 저희들도 이제는 확실하게 해서, 지난번 20대 선거 때 벌써
14명이 당선 무효가 됐는데 최근까지 14명 중에 자유한국당이 10명이고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거꾸로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제대로 해서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까지 이끌어 나가야 진정한 낙선운동이 제대로 성공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좀 답변이 될지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선거구에 가서 그 사람 비방하면은 그거는 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저 국회에 들어가면 안 될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기준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과거에 이러이러한 발언을 했다거나 과거에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다. 근데 북한 인권법 제정을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걸 신문에 남겨 있잖아요. 그 신문에 남은 것을 가지고 카톡에 올려, SNS 카톡에 올려가지고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그 사람들한테 들은 것은 괜찮아요. 감사드리고 직접 토론 주제 발표해 주신 분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박수로서 마칠까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